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달러엔 환율이 160엔에서 154엔까지 급락한 것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행이 공표한 당좌예금 잔고를 토대로 일본 관리들이 어제 엔화 지지를 위해 5조 5천억 엔, 한화 약 48조 4천억 원을 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사토 일본 재무관은 외환 시장 개입 여부 질문에 말할 게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ECB 위원 에르난데스 데코스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한다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 증권시장에서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4월 들어 지금까지 49억 달러, 한화 약 6조 8천억 원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싱가포르 인베스코 에셋의 데이비드 차우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AI와 대만, 미국 등 집중 투자가 이뤄졌던 부문에서 중국 시장 등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리밸런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간밤 미증시는 테슬라 주식 급등 속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주시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간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며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왔었는데 지난달 파월 의장에 이어 재무부도 이민율 증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노동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상승했던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소폭 내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다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증시는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동향설문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4로 경기의 수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2달 연속 넘어섰고 건설업과 서비스 활동을 측정하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51.2로 전월보다 위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됐습니다. 1분기 GDP는 0.2%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유로존 1분기 GDP는 0.3%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이전 분기와 비교해 경기가 확장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예측치와 이전치에 부합한 2.4%,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인 근원 물가는 2.7%로 이전 수치 대비 0.2%포인트 완화됐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화요일 날 함께해 주실 말씀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리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금리 발표는 뭐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로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 난 이후에 30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제 뭐 6월, 8월, 9월 남아있는 금리 발표 때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아마 시장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란 건 이미 알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이야기가 궁금한지 여기에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가 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선님과 함께 쉽고 빠르고 재밌게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별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9시 30분에 급락하면서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계속해서 조금은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회복을 좀 해줬고요.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는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서도 파란불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0.18% 올라가면서 17,8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No Fed rate cuts until 2025, Macquarie s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쿼리가 연준이 2025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방으로 향한 만큼 올해 12월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2에서 2.5% 사이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더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은 돼야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12월에도 25bp 금리 인하는 예상할 수 없다며 물가 상승률 2%가 연준의 시야에 더 가까이 와야지만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연준이 매파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금리 인하 이제는 올해도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마스터님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재무부의 경제정책 성명서에 노동 관련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팬데믹 위기가 끝난 뒤 급증한 이민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필요한 고용 창출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4월 초에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이민 속도로 인하여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외신들은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민 휴가를 재무부도 인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무부의 이번 성명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에 미뤄졌던 추세를 웃도는 이민이 결국에 안정적인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 창출의 이 균형 속도를 높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필요한 추정치는 매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로 이는 팬데믹 전 추정 균형 속도의 대략 2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가 연준이 2025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5년이 오기까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거야 모르겠죠.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고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 이번 5월 2일 날 발표될 금리 발표는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금리 동결로.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5번 남았어요. 6월, 8월, 9월, 11월, 12월 5번 남았거든요. 근데 보통 12월 달에는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4번 남았습니다. 그럼 4번 중에 3번을 하려고 그러면 매번 해야 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달에는 아마 미국 선거가 있죠.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남은 금리 발표 날짜가 뭐 좀 현재 5개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어요. 5개 남았고 12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를 않는다. 그렇다라고 보면 6월, 8월, 9월, 11월 이 4번의 기회 중에 금리 뭐 인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해봐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 내지는 1번밖에 이제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이건
뭐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발표할 수 있는 이제 카드가 4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닥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게 나왔기 때문에 5월 달은 그냥 금리 동결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4월분이 발표가 되면 6월 달에 좀 기대를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녹록하지 않다. 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3번은 좀 무리수가 있고요. 아마 한 2번, 적게는 1번. 뭐 진짜 전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현재로서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연준은 스탠스를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리 발표 때 금리 발표 동결하고 나서 30분 있다가 그러니까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죠. 새벽 3시에. 그리고 3시 30분에 연준 의장이 왜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지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힌트를 주지 않겠느냐. 아마 그 부분에 모든 시장은 지금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입에 다 지금 촉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가오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동결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선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견고한 미국 물가 속에서 연내 금리 인하는 많아야 최대 2번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봐주셨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매일매일 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기사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강한 이민 유입으로 인해서 공급 증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좀 제한이 된다면 골디락스를 기대해봐도 될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요. 이민율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마스터님께서는 이민율의 증가가 고용시장에서 골디락스까지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좀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는 국가 간에 굉장히 이렇게 왕래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 불법적 이민자들 말고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도 그때는 각 나라마다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그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본물처럼 이제 밀렸던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용 어떠한 취직 자리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취직 자리보다는 실업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비농업 취업자 수 말 그대로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든 고용을 뜻하여 공무원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용 수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치 10 얼마, 뭐 10만 얼마 이 정도 10만 단위였는데 지금 이제 20만 단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이건 좀 우리가 봐둬야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인데 현재까지로는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공급이냐 수요이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이민자들 많죠. 그다음에 그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보다 고용을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구인을 하는 보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곧 실업률 상승을 나타낼 거다. 실업률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죠. 네.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질 맞습니다. 수도 예, 예. 있겠지만 예, 예. 지난주에 GDP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제가 조금 안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야 될지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실업률도 좋아지고요. GDP도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면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 전년 대비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전월 대비가 아니에요. 전년 대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4월과 지금 2024년도 4월을 비교했을 때 몇 프로가 올라갔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재작년부터 가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9%에서 급격히 떨어졌어요. 급격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따졌을 때는 이쪽 2024년, 2023년 말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단순 비교를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작년 2024년 4월, 5월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체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싶어도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2023년도에도 횡보를 했었거든요. 뚝 떨어졌다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그런 쉽게 해서 기저효과 이런 현상, 기저효과의 반대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안에서 다른 이 양방향으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막 참고하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공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자정 지나서 보시면 되는데 금리 발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일봉 차트로 나스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최저점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그러니까 연봉을 일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고 이번에 좀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서 떨어졌던 자리가 결국은 61.8% 선이 됩니다. 61.8% 선까지 현재 조정을 줬어요.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인지 이건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17,763 이 위로는 올라탔죠. 어찌됐든 간에 목요일 날 올라탔습니다. 올라탄 이후에 계속해서 17763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상단은 18129인데 18129는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행보를 거의 일주일 이상 했던 자리예요. 그만큼 지지 라인으로 견고하다는 거죠. 지지 라인이 견고하다. 그러면 뭡니까? 지지 라인이 뚫렸을 때는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8120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18120 하단은 17763 이 사이에서 일단은 오늘과 내일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발표가 난 이후에 기자회견한 이후에 이제 방향을 잡을 거예요. 방향을 위로 잡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지만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하방 17763이 깨지면서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61.8% 선까지 다시 17,200선까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지금 미국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지금 현재 존재해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거 이제 만약에 이제 목요일이 됐을 경우에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건 과거형이죠. 과거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고 소비 지출 PCE가 어떻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은 아마 시장을 더 관망을 해야겠다. 현재로서는 뭐 금리 인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개인 뭡니까? 임금 상승률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전달 대비 떨어졌다. 임금이 좀 떨어졌다. 시간당 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월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출을 덜 하겠죠. 그러면 물가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목요일 날 새벽에 연설을 했는데 금요일 날 만약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 호응하는 발표가 났다. 그러면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은 다른 방향을 또 모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17763 상단은 18120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볼 거예요. 오늘 하방도 17763 아래로 뭐 잠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좀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상단도 물론 막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현재 6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현재 중요한 자리가요. 17893입니다. 17893. 17893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17893 위로 올랐으면 단기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장 열리고 나서 살짝 들어 올렸지만 다시 하방으로 빠지고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짧은 변동폭 안에서의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좀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는 17893 아래에 있죠. 그래서 17893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하방은 17748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뭐 18080 정도 한번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도입니다. 현재 매도로 취한다. 그러면 하단은 17748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만약에 17893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뭐 대응을 했다. 내지는 17918 오늘의 시가죠.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17918 위로 양봉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본절에 빠져나오시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 자리를 뚫고 내려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에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레인지를 본다라고 하면 상단은 18080, 하단은 17748 이 정도 이 안에서의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나스닥은 보여줘요. 여기에 대해서 17893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17893이 17893 이 자리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매수 쪽으로 아래에서는 매도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와 더불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꼭 놓치지 말고 다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83달러대를 지켜주는 듯 했던 오일은 오늘은 81달러 초반까지 하락 중에 있습니다. 9시 53분부터 낙폭 키워가면서 몸 낮추고 있고요. 달러 강세도 부담인 속에서 중동 리스크는 완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6%가량 밀려나면서 81.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prices for more than 1% as Secretary of State Blinken push for Gaza cease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사우디 방위 조약이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약이 체결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왔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조약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들도 면밀하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V의 분석가인 존 에반스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 환경에서 가자지구 환경의 냉각 가능성으로 유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는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예상치는 웃돈 수치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52하를 보여주면서 수축 국면을 보여준 바 있고요.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활동을 측정하는 비제조업 PMI는 지난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51.2로 집계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53.0으로 집계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계속해서 오늘 뉴스를 계속 좀 채우고 있는 뉴스예요. 블링컨 장관이 중동 방문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에 7번째다라고 하는데 진전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상품 대응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궁금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제가 이제 원래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먹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동안 사우디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뉴스에서 사우디의 이 나라가 전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사우디는 쉽게 해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수교를 할 수가 없죠. 국가 간의 수교인데 수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수교를 해라, 나라로 인정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중동에서 적은 이란이죠. 사우디도 그 중동 내에서 적은 이란이에요. 그러면 사우디 니네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국교를 이제 처음 맺는 겁니다. 그동안 뭐 맺었다가 끊은 게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수교를 맺게 되면 미국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도 이 둘이 이란을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어떠한 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대이란 공동전선을 구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나 그냥 공짜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상위 방위조약 체결이 뭐냐? 한미 상위 방위조약 체결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미일 상호 방위조약. 그건 뭐냐?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국의 전쟁이 난 것과 같이 간주를 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도 미국하고도 우리하고 그러한 조약을 맺자.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니네 미국 본토가 전쟁이 난 걸로 간주를 하고 같이 싸워달라. 이 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하고는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대이란 전선을 구축하게 되고 팔레스타인한테도 어느 정도 당근을 줘야겠죠. 팔레스타인한테는 니네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러한 카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니네들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 사우디한테 찬밥 신세였어요. 국가로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수교를 해줘요. 그러면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니 팔레스타인, 하마스 니네들도 협정하고 휴전 협정하고 이스라엘 너도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협정해라. 우리가 사우디한테 많은 걸 내줬다. 이런 뉴스가 오늘에 계속 흘러나온 뉴스예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시면 저 말이 뭔 말이야. 사우디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사우디하고 뭔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완화가 되니까 어떻다? 그동안의 중동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오일이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슈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마사님 속보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내일까지 이 하마스 휴전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속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도 이 유가의 흐름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자잘한 뉴스, 속보들, 그러니까 뭐 이제 카더라 뉴스부터 시작해서 베리벨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어떠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좀 흔들 거다. 예를 들어서 하마스들이 야 휴전 못 하겠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오일 가격은 상승할 거고 네. 또 뭐 그러다가 다시 또 급물살이 뭐 협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한 게 좀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오일 뭐 오늘 거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어떠한 뉴스가 정립이 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가 지금 전월보다는 둔화는 했지만 50을 계속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수요에 좀 상승 탄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힘이 좀 부족한 건가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통 이제 PMI는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은 확장, 50 이하는 수축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0이면 사실상 딱 커트라인 아닙니까? 네. 오늘 찍은 것도 거의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그것도 거의 뭐 5개월 동안 50 이하에서 그냥 빌빌 뭐 49, 48 이렇게 빌빌빌 되다가 이제 턱걸이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어떠한 미국의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확실하게 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50 이하였는데 저번 달하고 오늘 발표된 두 달건 그래도 그나마 50 위에까지 안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온유가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공급적인 측면이죠. 중동발. 지금은 중국 뉴스는 수요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중국 당국이 지난달 대규모 어떻게 보면 지원 정책을 펴냈어요. 과거에 공장 설비라든가 노후된 걸 신제품으로 교환을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만약에 노후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2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지원책을 지금 계속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투자 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아직 약하다. 중국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 리스크가 그러니까 은행발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파이낸셜하고 연관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활동이 지금 둔화된 속도로 어떻게 보면 뭐 꾸역꾸역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획기적인 정부 지원 내지는 추가 부양책을 내놔야만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좀 더 뭐 가시적으로라도 어떠한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중동 리스크 이슈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금융발 리스크를 꼼꼼히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루드 오일의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깊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차트로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최저점에서 지금 파동을 피보나치 수열로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현재 첫 번째 선 23.6을 지금 현재 오늘 하향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종가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이 자리가 82.48입니다. 82.248을 이때 올라섰죠. 양봉으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여기에서 올라섰지만 오늘 만약에 깨지고 있어요. 만약에 82.48이 깨진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79.45까지는 다시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79.45까지 내려와서 좀 조정을 주겠죠. 그리고 79.45가 깨진다. 그러면 뭐냐? 상승장에서의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겁니까? 했을 겁니다.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79.45, 79.5가 깨진다. 그러면 이 폭만큼 하락을 한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는 다시 72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캔들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들도 과연 82.5, 1차적인 지지라인이었던 82.5가 하향 이탈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하향 이탈하면 내일 정도에 아마 하마스, 이스라엘 관련 뉴스가 나올 겁니다.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휴전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할 부분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79.45까지는 뭐 단숨하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만이라도 79.45까지는 5일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79.45까지 깨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달러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5일 현재 진행되는 60분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장 들어와가지고요.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82.3 오늘 동경장에서 찍었던 자리이기도 하죠. 82.3 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을 겁니다. 매도 압력을.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조정주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4월 22일 날 찍었던 저점인 80.70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 이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추격 매도는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타결이 된 게 아니죠. 휴전 협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휴전 협상의 내용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관대하게 휴전 협정이 된 거냐, 하마스에 또 지키지 못할 또 휴전 협정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번 휴전 협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도,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82.3, 뭐 82달러 초반 이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5일은 보여집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도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협상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완화되면서 골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47달러에서 시작해서 꽉 찬 음봉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대가량 내려가면서 1.95%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31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기사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Gold prices is a dollar from the help of Fed policy me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파란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단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고 연준이 통화정책에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값이 달러 강세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시장의 기대보다 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빠르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골드도 힘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FOMC 앞두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골드가 지금 2,400달러가 고점이었잖아요. 2,400달러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300달러도 위험해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들어가지고 골드가 2024년 연중 최저점이 1998달러인가 그렇죠? 1996달러. 그러니까 네. 2000달러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된 건 뭐냐? 지난 3월에 미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할 때 그때는 점도표를 오픈하거든요. 점도표를 봤었을 때 올해 금리 인하 3번 정도는 할 거다. 많게는 4번도 할 거다. 올 3월 달에 있었던 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가지고 골드가 그냥 눈 뜨면 올라가고 눈 뜨면 올라가고 끝도 없이 올라갔죠. 그게 2,450달러까지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리 이렇게 많이 빠르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올해 금리 인하가 3차례에서 4차례가 될 것이다. 이게 3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거 금리 인하 뭐 3번은 고사하고 2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골드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요. 중간에 한번 상승했던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잠시 상승을 했었고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월, 8월, 9월, 11월, 12월 이제 5번 금리 발표가 남았습니다. 뭐 내일 모레 하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2번이 될지 1번이 될지 굉장히 미지수예요. 근데 골드가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지지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2번 정도는 3번은 고사하고 그래도 2번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내일 모레 파월 의장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골드는 다시 하방 압력을 더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의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골드의 앞으로의 방향성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다라고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그럼 골드 바로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네,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2,333달러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또 지지선이었어요. 지지선인데 지금 현재 뚫고 내려오고 있죠. 일봉 차트입니다. 만약에 2,333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내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2,265까지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파월 의장의 어떠한 말에 따라 가지고 다시 2,333을 회복을 한다. 그러면 금은 다시 한번 상단으로 치솟을 거고 만약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어느 라인까지 밀리냐면 이때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쭉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횡보를 했어요. 이게 지금 3월 달이에요. 그러다가 점도표에서 야 금리 인하 3번까지는 하겠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올랐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박스권 있던 자리 2,200달러까지는 골드는 일단은 하락을 한다. 이렇게 현재는 보여져요. 물론 목요일 새벽에 있을 연준 의장의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향배는 바꿔질 겁니다. 아직은 뭐 섣부르게 내린다 오른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현재는 하방 쪽으로 작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0분짜리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우리가 골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 상승 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한 2,330달러, 2,330달러 정도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강한 하락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2,337, 2,338
이 라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동경장 그리고 오전장 그리고 어제 동경장 계속해서 이 라인이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 라인이 이제 깨지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 2334 이 라인을 다시 만약에 회복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100틱 정도 2337 이 정도로는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매도 쪽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고 조정 시에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일단은 계속해서 오늘 매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고 조정을 줄 때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도로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매도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까지 시나리오별로 전략 챙겨보고 왔는데요. 이 시나리오별대로 이 전략을 챙겨가게 된다면 어떤 수익들 만들 수 있는지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런 매매일지의 수익을 어떻게 더 챙겨가셨는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국내 증시는 좀 휴장을 하면서 하루 쉬어가기는 하지만 마스터님께서는 특별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보통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공개 방송을 하고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2시간 공개 방송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오전 공개 방송을 할 때는 그날 뭐 오일, 골드, 뭐 나스닥, 그다음에 항생 어떻게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후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될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시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 깨알 같은 부분들을 제가 약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랄 건 없지만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S&P 5일, 골드 이제 오후장, 미국장 전후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실감나게 그냥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니까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개방송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차피 해외 선물을 하실 거면 굉장히 많은 도움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뭐 맨날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시간 내서라도 참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뭐 헛된 시간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이 되고요.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매매 기법 토대로 전략 세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워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 파워노트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외 선물 안에서 내가 계속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집을 토대로 누워 계시면서 마스터님의 숟가락으로 계속해서
수익만 떠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말 많은 전략들 챙겨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 FOMC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17,763포인트에서 18,120포인트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금리 발표 30분 이후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시 14,700라인 도달이 가능하며 오늘은 17,893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단 18,080포인트, 하단 17,748포인트 박스권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으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82.48달러 이탈 시 79.45달러 익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선언 등 하방 압력 이슈와 함께 79.45달러 이탈 시 72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전략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2,333달러까지 반등 줄 때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익절은 2,26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파월의 매파 발언 시 골드 같은 경우 2,200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